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김유정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QR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지금 바로 오픈하셔서요. 이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가실 수 있고요. 만약 안 되실 경우에는 문자 샵 3989 유료 문자 건당 100원이고요. 긴본 두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요즘같이 장이 좋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요. 교육과 함께 오를 수 있는 종목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일단 일주일 동안 사실 시장이 뭐 좋진 않아서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힘드셨는데 저도 역시 이제 그 시장을 계속 지켜보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뭐 그랬는데 사실 저희 이제 노란톡 메신저 보시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들 보면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은 좀 안 좋았는데 저희 노란톡 메신저 방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는 수익 축제 파티를 벌였다 계속. 수익 축제 파티를 계속 벌렸는데 하루에 우리가 수익률을 뭐 최고 많이 내면 뭐 30%까지도 냈어요. 그래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막 지금 그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셔야 이런 것도 다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저 마음은 좀 안 좋아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좀 먹었습니다. 요즘에 좀 술을 좀 많이 먹게 되는데 과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조건 대리를 불러서 꼭 가시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운전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잘 지켜주시고 요즘에 음주 횟수가 많이 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예, 술은 많이 드시더라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술을 드셔도요,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저희 한번 이번 주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었잖아요. 이제 네. 녹화가 이제 금요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기름을 넣다 보니까 기름이 값이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름값뿐만 아니라 우리 물가도 고공행진 중인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더욱더 미국처럼 가팔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했을 때 가장 수혜받는 게 원래 금융주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금융주라고 알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금리 가지고 이제 어떤 구조로 되냐면요.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딱 올리는 상황에서 그 한국은행이 발행한 RP 채권을 시중은행들이 자금 조달용으로 써요. 그걸 써가지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만약에 1%에 땡겨오면 1%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땡겨왔어요. 그럼 여러분 대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 여기다가 그 시중은행이 자기들이 수익을 낼 걸 얹죠. 얹었을 때 얼마나 얹습니까? 한 2%, 3%씩 얹어요. 그럼 3, 4%의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1%의 돈을 땡겨오면. 그럼 그 갭은 누가 먹느냐? 다 은행이 먹는 거죠. 자, 금리가 올라왔을 때 절대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마진 폭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금리 전체 절대 레벨 자체가 높으면 그 금리로 발생하는 예대 마진의 폭도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은행주 수익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주들이 수익이 제일 잘 나요. 사실은 보험주들이 모든 채권을 장기 채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주 수익이 제일 잘 나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츠화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츠화재가 수익률이 이거는 이제 작년 배당 때거든요. 배당 때 실제로 우리가 메리츠화재를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는 배당주로 해가지고 배당도 받았고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메리츠화재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 한번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좀 떨어졌다가 금리 인상 다시 할 것 같으니까 다시 올라왔죠.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미 증국이 가팔라지니까 다시 한번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 기관의 순매수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순매수가 어마어마하죠. 기관 순매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뭐가 제일 좋냐면 돈이 많은 회사들이 좋아요. 돈이 많은 회사. 왜냐? 일단 대출을 안 받으니까 일단 이자야 많이 나갈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일단 돈을 넣어놓잖아요. 이자가 많이 쌓이죠. 예. 그래서 일단 돈이 많은 회사가 좋은데 돈이 많은 회사는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이 회사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물어봤더니 또 다시 물어봐 주는데 네, 유보율입니다. 아. 이거 잘 모르시면 많아서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자,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는데 유보율이 좀 많은 게 중요해요. 유보율이 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보율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본 유보율이라고 있죠. 이렇게 자본 유보율 있죠. 이 자본 유보율이 있는데 이 자본 유보율이 몇천 %라는 건 뭐냐면 내 자본 대비 현재 유보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100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유보율이 1000%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얼마를 갖고 있을까요? 곱하기 10? 예, 곱하기 10을 갖고 네.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1000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금이 1000 정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보통 유보율이 괜찮은 회사들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3000%에서 1만 %까지 나옵니다. 그럼 1만 %까지 간다면 회사를 또 세우고도 남을 빼죠. 만큼 갖고 있는 거죠.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널렸는데 그래서 그럼 종목을 고를 때 유보율을 좀 많이 좀 보시자.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 때는 유보율이 좀 탄탄한 회사들. 그래야 이 회사들은 고민 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돈을 예금금리 해봐야 얼마 받아요. 그거 은행 놓은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신규로 투자를 할 때 계속 주주들한테 요구를 하겠죠. 주주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유상증자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계속 현금을 뭔가 신규 투자를 하려면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냐? 주주 돈으로 충당하려면 계속 증자를 하게 되고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폭락해요. 계속 주식수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회사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그 회사가 유상증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출 받으면 당연히 이자가 높아질 때 이자 비용이 많아진다. 그럼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유보율이 많은 회사들은 신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다. 네. 왜 현금 많이 쓰니까 과감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는데 유보율이 좋은 종목 그럼 뭐가 있습니까? 노란통 메신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 소통하고 계시니까요. 유보율이 높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노란톡이 어떤 톡일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도 노란톡 안에서도 엄청난 수익 실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거의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이 설명한 이 내용은 거의 제가 작두를 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작두를 탄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가 막혔다. 네. 그냥 말도 안 된다. 그냥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일요일 날 그 골을 넣었던 레스터 시티전에서 세 번째 골 넣었던 그 3대1로 이겼는데 마지막 골을 넣었던 그 궤적과 비슷한 아름다운 아트적인 궤적으로 갔다. 내가 주식계의 손흥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면 손흥민 팬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네.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손흥민도 안 되고요. 저는 네.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잘 합니다만은 저도 양발잡이 그런데 여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튼간에 지금 하나 보시죠. 노란통 메신저 자신 있게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5월 2일입니다. 여러분 5월 2일 날 제가 에너토크를 제가
여러분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에너토크는 그 전에 여러분 이 방송 중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종목 원전 관련주다. 여러 번 강조했던 종목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TV 방송 정책 관련주입니다. 근데 에너토크가 무슨 관련주다? 원전 관련주예요. 자, 에너토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전기적 에너지를 동작을 작동시키는 기계적 운동으로 바꾸는 전동 액추에이터를 제조한다. 아니 뭔 말이에요? 전기를 주면요. 그 전기의 힘으로 기계적 운동을 땅땅땅땅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걸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우리나라 불모지인데 국내 불모지였던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선구자적 기업이에요. 이 에너토크가. 포브스 선정 아시아 탑 200대 중소기업에 선정돼 있어요. 자, 방수, 방진, 방폭에 특화돼 있고 전기가 차단되어도 기능을 유지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자, 전기가 차단되어도 기능을 유지시킨다. 이게 어디서 쓰일까요? 바로 소형 모듈 원전에 쓰이는 기술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문제가 생겨도 원전에 문제가 생겨도 그 원전의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뭐가 안정되면 원래 이제 좀 파고들면은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있는데 이 중성자 같은 경우는 계속 중성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불안정해지거든요. 불안정해져서 그게 급격하게 불안정해서 빵 터지는 게 핵폭탄이고 불안정한 부분을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뭐냐? 원자력이에요. 근데 이 원자력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형 원전의 문제점은 문제가 생기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다 미사일 한 대 맞으면 거의 그냥 핵폭탄 돼버려요. 거기가 그냥 원자력 발전소 전기 차단되고 난리. 후쿠시마 원전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형 원전 사이즈의 약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원전을 만들어서 모듈이라는 건 이동 용이하고 조립 용이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전기적 에너지를 계속 차단되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에너토크다. 한마디로 소형 모듈 원전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드리면서 제가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가 16,600원 16,900원 보이시죠? 5월 2일입니다. 보이시죠? 자, 에너토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에너토크 5월 2일 날 시초가가 13,600원이었어요. 여러분 13,600원 보이시죠? 다음 날 5월 3일 고가가 정확히 16,900원. 제가 설정한 목표가 16,900원이 그 다음날 최고가였어요. 고가 딱 찍고 밀렸습니다. 자, 제가 17,000원이 저항라인이라고 잡고 17,000원보다 조금 더 밑에 하단에 목표가를 잡았는데 16,900원에 딱 목표가 이날 22% 급등했어요. 무려. 전날까지 합쳐서 총 25% 수익. 25% 수익으로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단 이틀 만에. 여러분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잖아요. 16,900원, 16,900원.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날 이것만 있었냐? 몇 개 더 있었어요. 다른 종목까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제가 진짜 정말 누누이 강조하지 마지 않고 우리 노란통 메신저 전략 종목이라고 수십 번 얘기 드렸던 LX 인터내셔널 보세요. 안 밀려요. 그냥 꾸준히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오늘 지수 마이너스 1.23% 폭락이 이 정도 급락입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1.76% 급락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3% 상승. 2.96% 상승. 자, 여러분 노란통 메시저 들어오셔야지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냥 오늘 하나 또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다 떴죠. 엄청나게 수소 관련주 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노란통 메신저에서 자 수소 관련주 어떻게 제가 얘기들 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올렸던 건데 자, 아침에 제가 아침 9시 5분 전에도 수소 관련주를 올렸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수소 지금 현재 수소 관련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 관련주들 오늘 수소 정책 나와가지고 8시 57분이죠. 여러분 개장 전이에요. 개장 전. 탑픽은 두산 퓨어셀입니다.
자, 탑픽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 볼까요? 오늘 16%까지 급등했고 오늘 12% 올라갔어요. 네. 자, 노란투 메신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와, 특히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2의 에너토크 그리고 두산 퓨어셀처럼요. 이렇게 제2의 두산 퓨어셀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참여하시고 또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우리 미증시가 너무 좋지 않고 변동성이 너무 강한 만큼 노란톡 들어오셔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배워가시면서 이렇게 탑픽 종목도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특이한 뉴스가 나와서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지금 생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등 일부 지역을 이미 탈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뉴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이 600명 이상 지금 사상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대립되는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한 명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또 이 전황에 대한 완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함께 리뷰 들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관련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누가 맞는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이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전선이 그대로 계속 유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지 중이냐? 아닙니다. 전선이 뭔가 지금 약간 살짝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러시아가 북부에서 전부 철수해가지고 동부로 다 옮겨가지고 다 쳐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러시아가 대공세를 벌였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제가 만약에 푸틴의 최측근이고 제가 푸틴의 러시아 국방부 장관 아니면 뭐 참모총장 정도 됐으면 저는 이때 안 쳐들어갑니다. 절대.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정비해야 돼요. 전선 고쳐간 다음에 화력 모아서 집중해서 한 번에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꽤 많은 병력을 모아놓고 준비를 탄탄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한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조금 전쟁을 끝내볼까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다른 서방제 무기를 못 받게 계속 협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러시아 푸틴 주변에는 다 멍청한 사람들밖에 없나 봐요. 딱 3주 재정비하고 덤볐더니 전체 BTG들 중에 대대급 규모조 중에 제대로 완편된 부대가 3분의 1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공격했어요. 총공세를 다시 했어요. 잘 되겠냐고요. 싸우다 다 황보하고 도망가고 다 난리도 아닌데. 결국 대공세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다 실패했고요. 다 실패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참호전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참호를 파놓고 지금 다시 참호전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크라이나가 이쪽 러시아 이쪽을 포위하려고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지움하고 또 어디랑 지금 나와 있냐면 이지움 그 다음에 플로반스크 이 사이에서 계속 지금 공방전만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리고 현재 이쪽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마리오폴을 대충 지금 포위해놓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이 병력조차도 현재 지금 여기서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막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최정 해군이 다 여기 모여 있는데 러시아는 여기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바보입니까? 여기서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구원을 하러 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구원하고 있냐? 하르키우 옆부터 치고 있어요. 지금 하르키우 쪽은 러시아 다 후퇴했습니다. 지금 이 화살표가 다 뒤로 도망갔어요. 지금 다 뒤로. 지금 벨고로드로 다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군. 하르키우는 거의 해방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하르키우가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러시아가 역으로 포위당합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역으로 포위당한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헤르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군 이렇게 진주에서 여기서 딱 여기까지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나서 미콜라이우 같은 경우가 왜 중요했냐면 미콜라이우를 넘어가면 오데사까지 바로 직행이에요.
근데 오데사를 지키기 위해서 미콜라이오가 뚫리면 안 되는 거죠. 미콜라이오의 시장님이 누구다? 고려인의 후손이시다. 네. 거기까지 좀 깨알같이 좀 얘기 드릴게요. 자, 헤르손이었는데 이 헤르손에서 미콜라이오 붙어가지고 여기서 결국 어떻게 했냐? 러시아군이 패배해가지고 헤르손 안쪽으로 이미 도망간 상태입니다. 러시아 헤르손 부근에 있는 모든 마을이 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다 점령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들은 뭐 합니까? 그냥 놀까요? 그냥 당연히 헤르손 치겠죠. 오히려 병력상으로 지금 헤르손은 오히려 병력상으로 러시아가 밀려요 지금.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 드네프르강을 도하잖아요. 그 중간 잘리면 잘립니다 이제는 아예 러시아는.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잘리는 거 지금 무서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헤르손이 이미 절반 이상 함락이 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절반 이상 탈환한 상태고요. 러시아가 600명 사살한 거는 그 사살만 했겠죠. 600명 정도. 예, 600명 사살만 했지 뺏긴 거겠죠. 예, 뺏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치열하게 공방전 중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헤르손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때문에 그러는데 이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참전하냐 마냐 가지고 지금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싸우고 싶어 할까요? 싸우기 싫어할까요? 싸우기 싫어하지 않을까요? 안 싸우려고 해요. 네. 자기들 친러라는 거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친러라 그랬을까? 우리 전쟁 나가기 싫은데. 근데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한테 야 빨리 너네 안 싸워? 안 싸울 거야? 그때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가 야 우리는 안 싸울 거야. 그럼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군 2,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 안 싸우면 우리 러시아 군대가 쿠데타 일으켜서 너네 답 자른다? 그러니까 트란스니스트리아가 그래 알았어 준비할게. 그냥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데사를 뺏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해변을 안 주려고 해요. 꼭 우크라이나 해변을 꼭 빼앗아야 됩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정확히 우크라이나 민족은 이쪽에서만 살았어요. 바다까지 살진 않았어요. 원래 이쪽이 다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옛날에 다. 그러니까 옛날 땅을 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근데 그걸 차비해서 찾아야지 전쟁으로 찾는 게 어딨습니까? 예, 여튼간에 자 확정 가능성 아직도 높다. 만약에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참전하면 몰도바는 자동 참전, 루마니아 자동 참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3차 대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러시아, 폴란드 천연가스 중단했고 천연가스가 좀 더 올라갔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에너지 관련주 위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본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OCI랑 신재생 관련주 태양광 다 급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약간 수정. 다시 에너지 관련주로 옮깁니다. 제가 유가 어제 토요일 방송에서 반등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유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저 다시 에너지 관련주 다시 봐야 된다. 에너지 관련 보는데 뭐 대성에너지 이런 걸 보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ETF, ETN 상품을 보자. 에너지 바로 직접 투자하는 ETF 상품 보자. 자 일단 고물가 상승인데 지난주 신규 진입구 관망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실제로 이번 주 고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방송하고 있는 오늘 5월 6일날 좀 올랐는데 지난주 지속한 관망하는 전략 그대로 일단 유지입니다. 곡물은 그대로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이 오펙 상황이랑 또 있는데 자 오펙 상황을 좀 얘기 드릴게요. 오펙을 좀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펙이 5일날 회의를 했어요. 5월 5일날 어린이날. 우리는 어린이날인데 얘네들은 그냥 오펙 회의 날이었죠. 일단 6월 산유량을 논의했는데 6월 산유량 일평균 43.2만 배럴 증산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가 중동과 적극적으로 관계 모색을 현재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설전하다가 푸틴이 결국 이스라엘 사과했는데 이스라엘 설전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뭘 때문에 그랬냐면 푸틴이 뭐라 했냐면 나치가 이스라엘을 학살한 거에 대한 약간 정당함을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열이 단단히 받았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열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열 받아가지고 만약에 푸틴이 너네 언제까지 사과 안 하면 우리는 아이언돔 같은 공중 무기들, 그러니까 공중전 무기들, 방공 무기들을 우리 우크라이나 주겠다. 너네 한번 뚫어서 한번 싸워봐라 한번. 그랬더니 러시아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러시아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동하고 오펙 전에 사이를 좀 공고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통했어요. 통해서 지금 결국 산유랑이 증산이 좀 덜 됐습니다. 지금 덜 되면서 이러면서 결국 에너지 가격은 조금 더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수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펙 관련 내용까지 다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과 함께 오펙 플러스 회의 상황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이슈들 남아 있는데요. 광고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개정된 수소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다들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저는요, 전기차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요즘 신문을 보면 수소 산업이 다시 굉장히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의견으로는 수소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수소 산업의 전망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 이래요. 수소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수소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죠. 태양광의 주요 원소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수소라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소가 총 3가지 수소가 있어요. 그린 수소, 그 다음에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소 중에 이 3가지가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 수소를 생산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뉩니다. 그린 수소라는 거는 수전에 물을 분해해 가지고 만드는 수소예요. 그야말로 청정 에너지죠. 근데 이 수전해가 쉽냐?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야 되고 시설 장비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전의 설비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전의 설비를 갖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레이 수소, 그 다음에 블루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블루 수소와 그레이 수소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 탄소를 떼서, 그냥 한마디로 화석 연료를 때려 부어서 수소를 빼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수소를 왜 써요? 내 말이 그럴 거면 왜 수소를 왜 씁니까? 어차피 탄소 줄이려고 우리 지금 수소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원자력 발전 왜 다시 하려고 합니까? 에너토크가 왜 급등했어요? 원전 쓰면 안 된다, 원전 위험하다, 다 그런 생각하죠. 그 원전 위험하죠. 하지만 원전에 폭발해서 죽는 것보다 탄소 더 배출해가지고 전 세계가 물에 잠겨서 죽는 게 더 빨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여름 겨울 기상 이변을 예측이 안 되는 정도예요.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내년 내후년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불안감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자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원자력은 뭐 사고는 뭐 그 뒤 얘기죠. 우리가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 수소도 그렇게 해서 원래 하는 건데,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는 탄소를 배출한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수소 연료를 추출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추출하는 게 힘드니까 수소가 사실 좀 각광받지 못했고, 그레이 수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레이 수소 탄소 막 떼서 나오잖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 따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차라리 수소를 그냥 해외에서 사오는 게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를 막 추출하겠다고 석유랑 에너지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분해해가지고 수소 빼가지고 운송하고 이동시키고 그냥 밖에서 파는 수소를요, 해외에서 파는 수소를 주문하는 게 더 비용이 더 저렴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 수소가 사실 발전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 수소 관련주들 사실 제가 얘기했던 두산 피어셀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한 지 좀 됐는데 사실 두산 피어셀이 거의 밑바닥을 너무 계속 다지고 있었어요. 왜 다지고 있었냐? 현대차도요. 수소 차다가 반포기였어요. 왜냐? 이게 수소는 거점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버스나 트럭으로는 괜찮아요. 이 수소가. 근데 일반 도심을 주행하는 일반 상용차로는 사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충전소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최대한 현대차도 최대한 수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밀어붙여 올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 여야가 싸우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현대차가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나 제네시스는 수소 안 해놔. 딱 그 한마디 하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다 대폭락 지금. 그 대폭락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죠 이제.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드디어 3자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소위를 통과했어요. 자, 그럼 그래도 국회 최종 표결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발의를 누가 했냐면 민주당이 했어요. 민주당이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원래 수소경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이 주도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소법에 따른 공급 비율제와 입찰 시장이 운영된다는 게 주요 개괄입니다. 자, 보시면은 주요 내용 보시면은 수소 발전용 천연가스는 별도 요금제를 도입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수소는 뭐다? 그레이 수소다. 한마디로 천연가스를 떼워서 만든다? 그럼 최소한 블루수소 정도는 돼요. 천연가스는 떼우면은 천연가스를 연소시키면은 사실 탄소가 많이 안 나와요. 좀 그나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면요. 겨울 되면 죽어요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왜냐? 중국은 천연가스로 난방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로 난방하니까 하늘이 좀 깨끗한 거예요. 중국에 겨울에 게이징 근처 가신 분들은 중국 2번 다시 가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리고 청정수소 판매 사용 의무제를 도입해서 그린 수소로 전환을 많이 유도를 하겠다. 그 다음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를 시행하겠다. 그 다음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보시죠. 요 내용입니다. 자, 수소산업발전 영역에 연료전지와 수소가스터빈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수소가스터빈은 뭐냐면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어차피 전기는 만드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원자력, 화력, 수소든 뭐든 그냥 일단 뭔 일 생기면 에너지 때려 부어서 열 만든 다음에 열 만든 거 증기 터빈 돌리면 그게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스터빈 사업 추가한다. 자, 청정수소는 무탄소 수소, 저탄소 수소, 저탄소 화합물로 분류한다. 이게 뭐냐? 무탄소 수소가 뭐다?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청정수소라는 그러니까 거죠. 무슨 수소?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중에 그린이겠죠. 저탄수소는 블루 수소, 저탄소 화합물은 그냥 그레이 수소입니다. 네.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거, 그냥 그걸 이제 좀 그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수소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 도입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연가스 요금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죠. 수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청정수소 사용 촉진을 위해서 등급별 인증제 도입하고 하겠다. 이거 내용 법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야 누가 수혜받는지 알죠. 여러분 누가 수혜받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법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그럼 뭐가 뜰지 알 거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이런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 인사이트가 트인다는 거예요. 자, 수소 공급 비율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반영해서 해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판매 의무 사용자 미이행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겠다. 징벌적 과징금이 징벌적이다라는 거. 자, 6개월 뒤에 시행하는데요. 관련주로 발전전지 국내 최고 분야인 최고 선두권이 두산 피어셀. 이미 제가 이 방송에서 3월 달에 이미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이미 제시했던 종목. 여러분 이미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달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4월 달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글자수인가요? 글자 수하고 약간 잠깐 만나볼까요 한번? 글자 수보다 하나 더 많네요 X가. 아, 예, 제가 글자 수를 맞춰서 잘 안 해서 네. 일단 한 글자가 더 많습니다. 예. 6글자인데 여기는 7개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역시 이것도 발전전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소 관련. 수소 관련 그럼 누군가는 수소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소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SK 에코플랜트. 근데 이 회사가 비상장이다. 저 SK 에코플랜트 비상장이면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SK 에코플랜트가 비상장으로 남아 있을까요? 곧 상장합니다. 심지어 곧 상장하는데 어디 자회사일까요? 그거는 노란투 메신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랜트 규모 어마어마해요. 규모 상당히 큰 회사예요. 자, 당연히 SK니까. 자, 그 다음, 자, 인수위가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정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근데 뭐가 요즘에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면 도심 항공교통이 좀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항공교통 관련해서 많이 뜨고 있는데 요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소가 내용이 있다라는 거, 수소 현차 보급 확대 및 지원 사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거, 요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할 때 그러면 차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드론도 띄워야 되겠죠. 드론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드론에 사람이 타서 그걸 가지고 조종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 조종해서 그냥 그 정해진 루트대로만 간다 하더라도 일단 드론이 떠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탄 상태에서 떠야 되겠죠. 그럼 일단 뭔가 가벼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가벼워야 됩니다. 뭔가 가벼우려면 뭐가 쓰이겠습니까? 가벼운 소재들이 쓰이겠죠. 가벼운데 갑자기 도심항공 날아가는데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다치면 큰일 나겠죠. 가벼운데 튼튼한 게 필요하겠죠. 예. 탄소 소모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탄소 소모 관련주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오늘 급등했어요 오늘. 예. 자, 도심항공 모빌리티랑 또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수소차가 또 수소차 관련주들도. 자,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상용화 관련해서 요 내용들이 있다. 근데 거기에 수소 내용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옥수까지 해야 되는데, 자, 수소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수소는 연료를 그러니까 수소라는 걸 뽑아내고, 그러니까 제가 공학도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건데 수소를 추출해낸 다음에 그 수소 추출해서 저장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장한 상태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동시키는데 소실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럼 뭘까요? 저장 장치인가요? 그러니까 수소를 뽑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신 그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어요. 대형 건전지 차로 그냥 트럭으로 옮기면 끝나는데 수소를 옮기잖아요. 수소를 트럭으로 옮기려면 그 수소 터지면 안 되니까 그 비싼 카본, 그 탄소 섬유로 둘러싸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비싼 차 보면 올 카본이에요. 올 카본이 엄청 비싸요. 예. 막 억대 그냥 넘어갑니다. 카본이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싸져요. 그게 탄소섬유인데 그 탄소섬유로 무조건 감싸야 되는데 그 탄소섬유 감싸고 그걸 어떻게 옮기냐고요. 차라리 그냥 에코플랜트 SK 에코플랜트에서 만든 수소를 바로 그냥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전기를 대신 저장해 놓고 그 전기 저장 그 배터리를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네, 훨씬 더 그게 낫겠죠? 그게 바로 뭐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네, ESS. 네. 발음 나빠서 죄송해요. 일단 요게 일단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거 제가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럼 ESS가 중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ESS 그러면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배터리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뭘까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고 바로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자동차나 이런 데 담긴다면 ES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충전하고 방전하는 시스템이 좀 크게 갖춰진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정확해요. 네. 이거 혹시 공부하셨어요? 그래요? 대충 때려 맞췄는데 이렇게 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공부한 것 같은데 일단. 네, 일단 그냥 배터리가요. 엄청 커져가지고 대단지로 있으면 그게 ESS예요. 근데 요즘 ESS가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ESS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폭발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폭발이 ESS가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가 터지는 거는 사실 규모가 작아요. 근데 ESS 단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터지면 난리 납니다. 여기 터지면 거의 폭탄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ESS가 화재 사고가 몇 번 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좀 생긴 거죠. 자, ESS는 잘 보면 수소만 쓰이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풍력은 이게 날개가 돌잖아요. 날개가 돌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은 그 풍력 에너지를 바로 뭔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풍력 에너지가 ESS에 담겨 있다가 그 ESS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광도 보세요. 태양광도 이렇게 태양광 딱 하면은 거기서 전기가 바로 ESS에 들어가서 그 ESS가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도 결국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즉 ESS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안정성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근데 안정성이 중요하고 ESS 안정성만 좀 담보되면 엄청나게 많은 산업에 쓰입니다. 자, ESS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이죠. 삼성 SK 다 마찬가지 ESS예요. 대형 전지 합니다. 근데 ESS는 또 축전지하는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축전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글자 정확히 3글자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했어요. 제가. 네. 3글자입니다. 축전지 분야 강자. 아직 사람들이 이 종목 거의 몰라요. 근데 오늘 바닥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저와 같은 사람 몇 명이 현재 알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이 종목 실적 수소 관련주 중에 실적 제일 좋은 편입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수소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이 종목 제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정말 히든 종목이고 제가 수소 관련주 할 때 이거 아끼고 온 종목이거든요. 정말 아낀 종목 제가 정말 너무 아꼈던 종목인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끼고 아꼈던 축전지 분야 강자 이 3글자 종목 바로 공개해주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요. 종목명뿐만 아니라 정확한 그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다음 주 증시 일정을 알아봐야겠죠. 다음 주 증시 일정 알아보면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을 왜 하냐면요. 이게 러시아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다음 주 증시 일정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9일날이 뭐죠? 9일날이? 여러분 9일날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9일날 바로 러시아 전승기념일. 러시아 전승기념일이라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독일이 뒤통수 때리고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절대 쳐들어가지 말자 해놓고 독일이 그딴 거 몰라 그냥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소련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다가 겨우 버텨서 겨우 승리한 전쟁. 그러면서 독일이 결국 그것 때문에 패망을 했죠. 그때 그 이겼던 그날이 바로 독일이 항복한 그날이 바로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인데 5월 9일이 왜 중요하냐? 러시아가 전승기념일 날 행사하고 나서 승리선언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냐 안 끝낼 것이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전쟁 안 끝납니다. 왜냐? 이 방송을 하려고 바로 얼마 아까 차 안에서 속보를 봤어요. 러시아가 전승기념일 5월 9일 날 승전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9월 2일 날인가요? 일본이 최종 항복해서 전 세계가 다 모여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항복이 됐는데 그리고 9월 정도에 러시아랑 미국이랑 해서 전체 승리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겠다로 속보가 왔어요. 방금.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전체 못 관두는 거죠. 여기서 전쟁 못 끝내는 거예요. 왜 못 끝냅니까? 러시아는 지금 여기서 끝나잖아요. 패배한 건 다름없어요. 사실 진짜 패배한 건 다름없어요. 이거 쿠데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최소한 세베로도네츠크의 일부라도 조금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옛날 러시아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러시아 땅이 옛날에 이게 다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이쪽에 모여 살다가
이게 소련에서 레닌하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랑 그런 이제 소련 서기장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넓혀준 거예요. 숫자로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옛날 땅을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으려면 여기를 일단 되찾아야 돼요. 여기. 그리고 최소한 이 오데사 근처는 가야 되는데 여기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러시아가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장난 아니게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날 전쟁이 지속되느냐 안 지속되느냐 결정이 날 거고,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답이 나오겠죠. 지속되면 유가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곡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전쟁 관련주도 다 다시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OECD 경제 선행지수가 10일 날 나옵니다. 10일 나오는데 이 10일 나오는 이거 11일 날 영향 줄 거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다? 5월 11일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5월 11일에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12일 날 영향을 줄 겁니다. 12일 날 영향을 주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저는 다음 주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12일까지는 안 좋아요. 장 흔들릴 겁니다. 12일 날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 플러스 뭐가 있느냐? MSCI 반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다 악재예요. 전부 다 악재예요. 전부 다 악재인데 요게 이날 일단락 다 끝나고 11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내용이 12일 날 반영돼서 10일 날 한 방에 그냥 끝나요. 퍼펙트 스톰. 이날. 그럼 다시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장은 볼 수 있다. 근데 마침 이때 닐 카시카리가 이때, 닐 카시카리 이분 비수기파거든요. 이분 이때 또 연설하신대요, 또 금요일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12일까지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실적 발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실적 발표 일정이고요. 이거 받아보시려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오셔야 돼요. 자, 실적 발표 코스닥 기업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 실적 발표예요. 여러분 5월 16일이면 무조건 실적 발표해야 돼요. 5월 16일 날 요때까지 실적 발표 안 하는 회사들 5월 16일 그 다음 주에 다 발표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즉 실적 발표 5월 16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일정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요. 오늘 우리 제시된 종목들과 함께 다음 주에 있는 증시 일정에 맞춰서 그날 함께 이야기 나눠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시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월요일부터 바로 한 주간 투자 전략 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또 오늘 역시 수소 관련해서요. 정말 많은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김정철 본부장님께서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어떤 매수 매도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 투자해야 될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요. 우리 요즘같이 좋지 않은 장세도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신 많은 시청자분들은요. 계속 웃고 계십니다. 제2의 이런 탑픽들 여러분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지금 몇 분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요. 정말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정말 전문가이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뿐만 아니라요. 최근 가장 급등 보이고 있고 이슈되고 있는 수소 법안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해볼 만한 종목 무엇 있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는요. 이 종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노란톡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